재밌는 정치, 언제나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싶은 수능특강 정치를 맡은 박봄입니다. 네,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줄 곳은요, 전북 부안입니다. 전북 부안하면 그 지리 공부할 때 선생님이 봤던 것 같아요. 곰소항. 그 다음에 뭐 내소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변산반도. 이래서 장소들, 볼거리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짐을 싸서 혼자 여행을 갔었습니다. 부안으로. 그런데 막상 가니까, 혼자 가니까 이렇게, 이게 뭐지? 막 이러고 있을 무렵에 선생님이 그 부안에 가서 정말 진짜 색다른 경험을 했는데 어떤 한 할머니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 댁에서 하루 자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 댁에서 이렇게 뭔가 얻어먹고 상추쌈에 막 이런 걸 얻어먹고 났는데 할머니가 마늘밭에 가신다고 그러셔서 따라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진 한번 보실래요? 네, 그래서 이게 할머니의 마늘밭이에요. 근데 뭐 마늘밭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경관이 너무 멋있습니다. 마늘밭에서 바닷가가 다 내려다 보이잖아요. 그리고 저기 할머니가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네. 그리고 그랬었고요. 그래서 그 밤에 할머니랑 같이 뭐 밤이 해질 때까지 마늘을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할머니 댁에 있다가 그 해질녘에 사진 하나 더 보여주세요. 저것도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렇게 있어서 이렇게 해질 무렵을 찍었던 사진인데요. 지금도 이렇게 생각이 나고 이제 가면 이제 더 다시 그때 못 봤던 곳들을 다시 한번 보고 싶은 그런 정말 기억에 남는 장소입니다. 아마 할머니 때문에도 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때 전화번호도 주시고 막 그러셨는데 아직까지 건강하게 잘 계시겠죠? 네. 오늘은 민주주의 계속 이야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민주주의의 의미와 이념이라는 두 번째 주제를 가지고 이제 또 나눠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민주주의의 의미를 받고 이번 시간에는 민주주의의 이념이겠죠. 그쵸? 써보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PD 선생님이요, 멋진 분필을 줬는데 여러분 한번 색깔이 다른지 한번 보세요. 네. 이건 살색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데, 예, 살구색입니다. 근데 티가 안 나죠, 잘. 그쵸? 네. 오늘 민주주의의 살구색 티 납니까? 안 나죠? 그냥 흰색 같아요? 예, 한번 이렇게 다르죠? 그렇죠? 예, 의미와 이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민주주의의 의미를 봤고요. 이번 시간의 주인공은 이념입니다, 이념. 그래서 오렌지색입니다. 민주주의의 이념인데 민주주의의 이념은 여러분 같은 말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념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죠.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민주주의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이번 시간에 배울 것은 지난 시간에 민주주의란 무엇인지 민주주의의 의미를 넓은 것, 그 다음에 좁은 것 이렇게 봤다면 이번 시간은 도대체 민주주의의 목적은 무엇인지를 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의 목적은 인간을 존중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왕이 혼자 다스리는 것, 특권 계층인 귀족이 다스리는 그런 정치 체제에서 모든 인간이 존중받는다는 걸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수가 지배하는 정치 형태라는 이 민주주의의 목적은 바로 인간을 존중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민주주의의 목적인 인간 존중을 실현하기 위한 실현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자, 보세요. 이 인간이 존중받고 인간이 존엄한 존재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모든 인간에게 이 두 가지, 대표적으로 자유와 평등. 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자유가 없어요. 집에 갇혀 있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은 뭐 잘못했으니까 집에 늘 갇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절대로 그렇지 못하죠. 그렇죠?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차등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인간 존중이라는 민주주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유와 평등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그림으로 많이 이 책마다, 교과서마다, 교재마다 다양한 방법들을 표현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수레가 있죠? 이게 민주주의의 수레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수레의 목적은 바로 인간 존중이죠. 근데 인간 존중이라는 민주주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두 바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와 평등이라는 바퀴가.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이게 굴러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 존중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 바뀌면서 또 이 인간 존중을 지붕으로 그려서요. 지붕으로 그려서 이게 기둥이에요. 두 가지 기둥이야. 하나라도 없으면 지붕이 무너져요. 그래서 인간 존중이라는 이 민주주의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표적으로 자유와 평등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유와 평등 같은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기본권이라고 불러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리라고 해서. 그래서 자유와 평등 외에도 우리는 기본권에 뭐 있냐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그것도 기본권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인간다운 생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뭐 그런 것들을 다 기본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유와 평등이 대표적으로 인간 존중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거 외에도 다양한 기본권을 보장받았을 때 인간 존중이라는 민주주의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실제로 이제 문제에 출제되는 경향을 보면 이 인간 존중 하나만 가지고 문제는 안 납니다. 왜냐하면 이 인간 존중이라는 것은 3단원의 주요 주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시험 문제 보면 자유와 관련해서 한 7문제, 그리고 평등이 무려 14문제. 지난 3년간. 다시 말하면 평등은 반드시 출제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첫 번째 인간 존중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고요. 두 번째 자유, 세 번째 평등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능특강 교재에는 기본권 보장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기본권이라는 건 3단원의 주요 주제가 돼요. 그래서 3단원에 가서 자세히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살짝쿵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번 인간 존중부터 볼게요. 인간 존중. 여러분, 인간 존중의 의미는 어렵지가 않죠. 그렇죠? 인간 존중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 그 자체로 대우받아야 한다. 그 자체로서 아주 존중받아야 될 존재다. 존엄한 존재다. 뭐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간 존중하고 관련돼서 사형제 논란 같은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정말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사형을 시킨다라는 사형제도가 형법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헌법에는 인간 존엄성,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내용은 뭐냐면 인간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될 존재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형을 당한다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도 인간 존중이라는 그 민주주의 가치에 따라 그 인간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존엄한 존재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계속되기 때문에 사형제를 폐지하자 말자라는 얘기가 많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되셨죠? 그리고 이 인간 존중은요, 굉장히 보편적인 권리이면서 절대적인 권리입니다. 보편적이면서 절대적이다. 이게 가진 의미가 무엇이냐면 보편적이라는 것의 의미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 누구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가난한 사람 부자 할 것 없이 누구나 존중받는다라는 것에서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절대로 제한돼서는 안 된다. 제한받을 수 없다라는 의미로 아주 절대적인 권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사형제를 놓고 논란이 있는 것은 이 인간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할 존재인데 사형을 시킬 수 있느냐라는 걸 가지고 계속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존중이라는 거 민주주의의 최고 목적이다. 네, 이렇게 알아두시고 이 인간 존중을 달성하기 위한 그 실현 방법으로서 자유와 평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자유. 여러분, 자유는요,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유. 우리 담임선생님 진짜 자유롭게 내버려도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자유는 간섭하지 않고 억압하지 않는 것. 그게 자유죠. 근데 여러분, 간섭하지 않고 억압받지 않으면 그게 다 자유의 전부일까? 자, 우리가 학교에서 어떤 매점을 만들겠다 또는 축제를 언제 하겠다라는 등등의 학교의 의사결정을 한다라고 해봅시다. 근데 나만 그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 나만 의사결정을 못해요. 그리고 나를 간섭하지 않아. 그럼 나는 정말 자유로운 존재고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죠? 즉 자유라는 건 뭐냐면 자유라는 건 내가 간섭받지 않고 억압받지 않는 것도 자유지만 내가 내 발언을 할 수 있는 것,
내가 어떤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내 의견을 제시하고 그것들이 수용되고 그런 과정을 할 수 있는 것. 그것도 자유라는 거죠. 내 의사 표현하는 것. 내 발언을 할 수 있는 것.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것. 보다 적극적인 것, 적극적인 형태의 자유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소극적 자유. 그리고 적극적 자유죠. 보세요. 소극적 자유는 방금 말했지만 외부로부터 억압이나 강제가 없는 상태. 우리가 보통 자유를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자유롭게 내버려둬 할 때 간섭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 예전에 우리가 자유를 굉장히 많이 구속했던 주체는 국가였습니다. 국가의 권력이 사람들의 자유를 구속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소극적 자유, 외부로부터 나 좀 제발 간섭하지 마, 나 좀 강제하지 마, 억압하지 마 라고 할 때 그 하지 마 라고 했던 그 대상은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소극적 자유를 이렇게 표현해요. 국가로부터 제발 벗어나고 싶어. 국가로부터의 자유라고 표현을 합니다. 소극적 자유로. 국가의 간섭, 국가의 억압하고 간섭하는 대표적인 존재가 국가였거든요. 국가 권력이었거든요. 그래서 국가의 간섭, 억압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로부터 벗어날래 이렇게 했던 그래서 국가로부터의 자유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국가로부터의 자유는 나중에 자유권이라는 기본권으로 발달을 하게 됩니다. 자유권이라는 기본권으로 발달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다음에 선생님이 지금 얘기했다시피 자유는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는 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내 표현을 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더 적극적인 의미의 자유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자유의 두 가지를 또 말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 참여할 수 있는 자유. 그렇죠? 참여해서 내 의견을 얘기하는 그런 자유. 그래서 이건 보세요. 이 소극적 자유는 국가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했던 것이라면 이 적극적 자유 중에 의사결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은 국가에 들어가서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내가 한번 얘기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국가에로 들어가겠다. 이 로자 생략하기도 합니다. 국가에의 자유라고 하기도 하고 국가에로 들어가서 내가 하겠다. 그래서 국가에로의 자유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건 어떻게 무슨 기본권으로 발전할까? 국가에 들어가서 내가 정치에 참여하는 거니까. 그렇죠. 참정권. 참정권으로 발전을 하게 되죠. 근데 자 보세요. 지금 봐요.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을 자유도 있고 내가 국가 의사결정에 참여할 그럴 자유도 있습니다. 근데 자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너 대학 교육 받을 수 있어. 너 고등학교 갈 수 있어. 넌 그럴 자유가 있고 넌 그럴 권리가 있어. 너 기업 차려서 사장 될 권리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맞죠? 근데 자 보세요. 현실적으로 너무너무 가난해요. 그러면 내가 교육받을 그 자유 권리가 있다고 했는데 사실 그거 못 누리죠. 그렇죠? 깨끗한 환경에서 누구든지 살 수 있어. 니네 살아 깨끗한 환경에서. 근데 정말 가난해요. 그러면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자유 못 누려요. 즉 뭐냐면 우리가 정말 진정한 자유를 누리려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되어 있어야지만, 그렇죠? 교육을 어느 정도 받고 어느 정도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고 이런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되어 있을 때 내가 정말 다른 자유, 진정한 자유를 갈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저에게 너는 그래 너 사업 차릴 자유 있어. 기업 운영할 자유 있어. 그쵸, 자유 있죠. 근데 저 돈이 있습니까? 없어요. 못해요, 사실. 그 자유는 그냥 저기 멀리 있는 뜬구름 같은 거예요. 정말 가난한 사람한테 그래 너 고등학교 갈 자유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너 너무 가난하면 고등학교 못 가요. 너 질병 없이 정말 건강하게 살 권리 있고 자유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너무너무 가난해요. 그럼 병원에 못 가고 그냥 아픈 채로 죽어야 되죠. 즉 정말 진정한 자유를,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적극적인 자유 중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할 수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주는
그런 자유가 있고 인간다운 생활 가장 기본적인 것들, 질병을 치료하고요. 그다음에 교육을 받고요. 깨끗한 환경에 살고요.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들은 국가가 마련해 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국가에 의한 자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국가에 의한 적극적인 그런 역할을 요구하기 때문에 적극적 자유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사회권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사회권으로 발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한다는 이 사회권은 정말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는 그런 기본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발달 순서를 보면 이 자유권이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참정권, 사회권 이런 순으로 됐고요. 정말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구나라고 현대에 들어와서 생각을 하게 되면서 현대에 나타난 기본권이라고 해서 현대적 기본권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자유는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것, 그런 소극적인 의미의 자유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가 어떤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발언할 수 있는 국가에 들어가는 그런 자유도 있고요. 그다음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가에 의한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자유를 봤고요. 그러면 이런 자유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지 기출문제 한번 볼게요. 지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6월 평가원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자유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기억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함에 있어서 어떤 외부의 간섭이나 구속도 없는 상태, 즉 소극적인 자유를 의미합니다. 간섭하지 마. 나 좀 내버려둬. 이렇게 하는 거. 그런데 니은은요,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자아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내가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요, 국가로 들어가서 진정한 자아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때로는 이를 위해서 공동체나 국가로 하여금 자신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까지도 허용하는 이 자유. 이건 무엇일까요? 적극적 의미의 자유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면 참정권. 국가애로의 자유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었고요. 또 적극적인 자유를 이렇게 또 두 가지로 나누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 여기까지만 나왔죠. 위에 국가애로의 자유 여기까지만 나왔는데 실제로 기출문제들을 보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지난 3년간 14문제나 출제됐던 평등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반 애들 차별 대우하지 않고 공평하게 대하는 거. 정말 왜냐하면 키 큰 남학생이건 키가 작은 남학생이건 그 다음에 얼굴이 하얀 여학생이건 얼굴이 좀 까무잡잡한 여학생이건 상관없이 모두가 다 예뻐하고 모두가 다 평등하게 대우하는 것. 그거 필요하죠. 왜냐하면 모두가 다 똑같은 나의 제자들이고 나의 학생들이니까. 그거 평등이죠. 맞죠? 똑같으니까 같게 대해야죠. 차별 대우하지 말아야죠. 그거 평등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반에 이번에 교과 우수상을 수상하는데 우리 반 애들 다 똑같이 평등하고 똑같이 이쁘니까 다 교과 우수상 주나요? 아니죠. 공부 열심히 하고 물론 다 열심히 했겠지만 그중에서 성적을 잘 낸 학생에게만 교과 우수상을 주는 것. 그게 더 합당하죠. 그렇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성적이 잘 나온 학생들에게 교과 우수상을 주고 열심히 했지만 성적이 좀 잘 안 나온 학생들은 미안하지만 교과 우수상을 못 주는 것. 그게 합당한 거죠. 다시 말하면 평등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모두가 다 나의 학생이니까 똑같이 대우하는 평등이 있는가 하면 학생들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달리 대우하는 것도 평등입니다. 만약에 성적이 다 다른데 똑같이 교과 우수상을 다 줘버리면 그거 평등이에요? 애들이 와 좋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불만이 누군가 분명히 있죠. 그래서 평등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똑같이 대우하는 평등이 있고요. 달리 대우하는 평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평등의 두 가지. 똑같이 대우하는 평등을 형식적 평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달리 대우하는 평등을 실질적 평등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써주면 이 형식적 평등은 차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은 존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실질적 평등은 차이를 인정하는 평등입니다. 그럼 줘볼게요.
형식적 평등에 한번 예를 들어볼까? 네, 예를 들어볼게요. 남자, 여자, 그쵸? 그 다음에 부자, 가난한 사람, 네, 가난한 사람. 모두 다 똑같은 한 사람의 인간이니까 차별 대우하면 안 되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모두에게 투표권 주고요. 음주운전하면 똑같이 벌금 내게 하고요. 누구나 다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리 주고요. 당연하죠. 이게 평등이죠. 그렇죠? 네, 보세요. 이건 차이를 인정한대요.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 부자와 가난한 자가 다르다라는 차이를 인정한대요. 가난한 자가 다르다고. 예를 들어서 볼게요. 여자가 고위 공무원이 없으니까, 다시 말하면 1, 2, 3급에 해당되는 높은 급의 공무원이 없으니까 여자들만 특별 채용해주는 뭐 여성 고용 할당제. 여자에게 유리하죠. 또 보세요. 부자랑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부자한테만 세금을 더 걷어요. 세금을 더 많이 걷어요. 어때요? 지금 이거 차별이라서 없어져야 될 겁니까? 그렇지 않죠. 부자랑 가난한 사람이 다르니까, 후천적으로 다르니까 다름을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평등이라는 거죠. 그렇죠? 대학 입시를 봐서 성적이 더 높은 학생을 뽑는 것. 다르니까 달리하는 것. 그게 바로 평등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저랑 어떤 다른 사람이랑 같이 회사에 다니는데 제가 큰 성과를 냈어요. 저만 보너스를 받는 것. 차이를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평등이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 실질적 평등에서 문제점은 뭐냐면, 지금 보세요. 여성 고용 할당제라고 해서 여성을 좀 특별 대우해가지고 뭐 점수가 좀 안 돼도 여성을 더 높은 직에 이렇게 뽑아준다는 거예요. 그럼 남자 측에서 뭐라 그랬어? 이건 오히려 역차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또 부자에게만 세금을 많이 걸으면 부자가 오히려 이건 우리가 더 불합리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역차별 논쟁이 나오기도 합니다. 네. 그래도 우리나라, 지금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헌법에서 규정하는 정말 바람직한 평등은 이것과 이것을 동시에 다 보장하는 것. 그렇죠. 다르면 다르게 대우해야죠. 다르면 다르게 대우하는 게 그게 바로 평등이고,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 모든 사람이 동등하다라고 보는 것도 평등이죠. 그래서 이 형식적 평등이 강조되는 곳은 바로 정치적 영역이나 시민으로서 권리, 시민적 권리 영역에 있어서는 이 형식적 평등이 더 강조됩니다. 모든 사람, 남녀노소, 부자, 가난한 사람, 못생긴 사람, 잘생긴 사람, 장애인이고 일반인이고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동등한 시민으로서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정치적, 시민적 권리 측면에서는 이 형식적 평등이 강조가 되고요. 사회 경제적 영역에서는 이 실질적 평등이 더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뭐 가령 예를 들면 성과를 더 많이 낸 회사원에게 보너스를 주고 부자에게 더 세금을 많이 걷는 등, 이렇게 사회 경제적 영역. 다시 얘기하면 뭐 장애인은 백화점에서 더 앞쪽, 문의 앞쪽에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마련해 주는 등 달리 대우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 사회 경제적 영역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실질적 평등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하나 뭐냐면, 이 형식적 평등과 같은 용어를 여러분 아는 거예요. 형식적 평등과 같은 용어, 절대적 평등, 그리고 획일적 평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을까요? 네. 똑같이 대우하니까,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형식적, 절대적, 획일적 이렇게 불리고요. 차이를 인정하는 실질적 평등과 같은 용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게 막 섞여서 나와요. 상대적, 그 다음에 비례적 평등. 그 처지에 비례해서 대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례적 평등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 2년간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이 용어가 나와버렸습니다. 사실은 이게 법용어에서 나왔던 건데, 형식적 평등을 배분적,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이쪽 먼저 쓸게요. 생각났어요. 평균적. 여러분, 지금 이 정의라는 용어가 갑자기 탁 튀어나와 버렸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랬어요. 이 정의가 올바른 거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막 고민하면서 이 정의가 무엇일까 막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랬대요. 이 정의 올바른 것은 바로 평등하게 대우하는 거다. 다시 말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랑 평등을 똑같은 걸로 봤어요. 그러면서 아리스토텔레스도 똑똑한 사람이니까, 아리스토텔레스도도 아니죠. 아리스토텔레스는 너무너무 똑똑한 사람이니까 지금 우리가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을 나눴듯이 이 정의도 두 가지로 나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똑같이 대우하는 것을 평균적 정의. 여러분 평균을 내보세요. 국영수, 사과 평균을 내면 다 똑같지. 그래서 똑같이 대우하는 걸 평균적 정의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불렀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 처지에 따라서 부자, 가난한 사람 처지에 따라서 달리 대우하죠. 배분해서. 그래서 이걸 배분적 정의라고, 달리 대우하는 걸 배분적 정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평균적 정의, 배분적 정의 하는 용어는 너무너무 중요하게 법과 사회에서 다루어지는 용어인데 최근에 기출문제에서 2번이나 여기 형식적 평등의 평균적 정의, 실질적 평등의 배분적 정의 이렇게 짝지어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강조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요. 다시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평등이라고 했다. 정의로운 건 평등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평등을 두 가지로 나누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의를 두 가지로 나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짝꿍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세요. 선생님이 한번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거 어디에 해당되는지 알아맞혀 보세요. 실제로 모든 문제는요. 사례를 가져다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찾아봐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모든 학급에 우리 학교에 있는 모든 학급에 학급 문고를 50권씩 주겠다. 줘야 된다. 어떤 걸까요? 모든 학급이 똑같이 평등하니까 여기. 그렇죠? 평균적 정의, 절대적 평등. 그럼 이거는요. 지금 남자, 여자 화장실이 1대1의 비율로 개수가 똑같이 있는데 여자 화장실을 좀 늘려야 될 것 같다. 어떤 걸까요? 이거죠. 실질적 평등. 다르니까 달리 대우하는 거. 실제로 남자가 화장실에 한번 갔다 오는데 평균 걸리는 시간이 46초래요. 근데 여자가 한번 갔다 오는 시간은 79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거의 2배는 조금 안 되게 시간이 더 오래 걸리니까 이 대기하는 시간도 길어지고 그러죠. 그래서 실제로 다름을 인정하는 거야. 여자가 갔다 오는 시간하고 남자가 갔다 오는 시간하고. 그래서 여자가 훨씬 더 오래 걸려서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여자 화장실을 더 늘려주는 거죠. 다르니까 달리 대우하는 거 실질적 평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자유와 평등을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강조할 거 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저 평등, 저 두 가지 중에 사실은 아까 선생님이 좀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에 가까운지 좀 아까 얘기했는데 기억나나? 네. 우리 헌법의 11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법 앞에 평등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했을 때 이 평등의 이 평등의 의미가 뭘까라는 것을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평등은요. 두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형식적 평등뿐만 아니라 실질적 평등 두 개 다 강조하고 있어요. 두 개 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 11조 조항을 딱 가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별, 남잔지 여잔지, 그 다음에 종교를 뭘 믿든지 간에 또는 사회적 신분에 따라서 차별하지 않겠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즉 성별이, 종교가, 사회적 신분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리 대우하지 않겠다. 똑같이 대우하겠다라고 해서 형식적 평등을 받아들이고 있고요. 동시에 차이를 인정하는 실질적 평등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면 합리적 근거,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차이를 인정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실질적 평등을 인정하고 있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우리 헌법 제11조 법 앞에 평등의 의미는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서 실제로 여성가족부에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뭐냐면 우리 학교도 사실 그래요. 출석번호 순을 보면 남자가 1번 하고 여자가 20몇 번부터 가죠. 그렇죠? 무조건 남자가 앞, 여자가 뒤 이렇게 갑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가 여성가족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남자를 1번에 놓고 여자를 20몇 번에 놓는 것은 그건 차별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 여성가족부가 말한 것은 둘 중에 어떤 것을 강조한 걸까? 위에죠, 위에. 형식적 평등이죠. 왜? 남녀, 성별에 따라서 절대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왜 남자를 앞에 놔?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는 형식적 평등을 강조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면서 동시에 보세요. 뭐냐면 남자만 군대 가는 거예요. 남자만 군대 가는 건요. 이것도 차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평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우리나라에서 국방의 의무가 아니라 병역의 의무를 남자만 지는 것은 우리나라 군대를 아주 강건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건 신체적인 차이로 봤을 때 남자들로 채워졌을 때 더 아주 강인한 군대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 합리적 근거다라고 해서 남자만 군대를 가는 것은 실질적 평등에 맞기 때문에 법 앞에 평등이라는 우리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학생들 열받을까요? 잠깐 쉬어가야 되겠네요. 네. 저 사람 누구야 그랬습니까? 네, 선생님이 지난 그 5분 정치라는 강의하고 또 개념 강의, 수능 특강 개념 강의를 함께 했던 조현주 선생님입니다. 근데 그 강의를 이렇게 같이 막 이렇게 진행하고 막 이러면요. 너무 잘 웃고 막 그래서 보는 사람까지 즐겁게 해서 보면 막 웃겨요. 그래서 저렇게 해야 되겠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공부를 하든지 친구랑 어울리든지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보면 사람들이 나를 보면 즐거워지겠구나. 즐거워지게끔 그렇게 좀 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여러분 지금 남학생만 병역의 의무를 지는 것이 평등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열받으면 안 돼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자유와 평등의 관계예요. 의 관계. 네. 이 자유와 평등의 관계를 상충 관계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딪힌다는 거죠. 자유를 강조하게 되면 불평등해지고, 그리고 평등을 막 강조하게 되면 자유가 억압되는. 따라서 인간 존엄성이라는 민주주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자유와 평등의 두 바퀴가 잘 굴러가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가 딱 언뜻 생각하면 자유를 강조하면 불평등해지고 평등을 강조하면 자유가 억압되는 서로 부딪히는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실제 예를 들어보면 그래요. 네, 실제 예를 들면 자립형 사립고. 여러분 자립형 사립고 많이 들어보셨죠? 자립형 사립고는요, 국가로부터 상당한 자율성을 인정받아서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습니다. 영어는 한 학년에 몇 시간, 수학은 몇 시간 이렇게 법이 정해져 있는데 법이 이렇게 딱 정했거든요. 그래서 체육은 몇 시간 하고 음악은 몇 시간 해야 되고 이렇게. 근데 이 자율형 사립고는 그런 것에서 상당히 자율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자율형 사립고들을 가보면 이 영어 시간을 심화 영어 시간을 마련한다든지 독서 토론 시간을 마련한다든지 이렇게 자율적인 그런 교육 과정들을 마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율형 사립고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교육의 질이 높아진다. 자율형 사립고가 많아질수록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 자율형 사립고를 막 강조하게 되다 보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교육에 정말 가난한 자와 부자 간에 이런 격차가 생기는 거 아니냐, 불평등한 거 아니야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또 자율형 사립고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똑같은 교육을 받아야지 왜 누구만 저런 데 가서 좋은 그런 다른 교육을 받냐, 모두가 다 평등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원래 자율형 사립고에 가고 싶었던 사람들은 내가 교육의 질을 높은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유가 나한테 있는데 그거 억압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자유를 강조하면 평등이 저해되고 평등을 강조하면 자유가 저해되는 그런 현상들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 같은 데도 이 자율형 사립고의 예가 많이 나와 있는데, 자율형 사립고에, 자립형 사립고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자유를, 교육의 질을, 내가 원하는 교육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똑같은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부딪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실제로 자유와 평등을 이렇게 부딪히는 상충관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존엄성이라는 그 민주주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두 가지 바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요, 정말 누구나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자유가 돼야 된다.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자유. 그래서 자유를 구가하다가 그 평등과 자유가 만나는 그런 지점을 가야 된다라는 게 사실은 이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상충 관계를 많은 이슈들에서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우리 자유와 평등은 보완 관계에 있다. 정말 평등한 자유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지금 평등 나온 내용을 기출해서 어떻게 나왔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세요, 여러분. 헌법 제11조 1항. 선생님이 이거 법 앞에 평등 방금 이야기를 했네요. 예, 작년 2010년의 10월 교육청 모의고사입니다. 보면 이 법 앞에 평등의 의미를 찾아보라는 거죠. 선생님 방금 이야기했던 게 딱 나왔네요. 여성가족부에서 출석 번호를 항상 남학생이 1번으로 시작하는 것은 옳지 않다. 남녀가 똑같은데 라고 말하는 거죠. 즉 형식적 평등이죠.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똑같잖아 남자 여자가. 그렇죠. 네, 여기 보세요. 헌법재판소. 남자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다. 헌법에 위배된 거 아니다. 남자는 다르니까 달리 대우한다. 그렇죠? 이거 뭐죠? 실질적 평등이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거 볼까요? 장애인의 교육을 위한 전용 엘리베이터를, 장애인을 달리 대우하고 있죠. 그렇죠? 특별히 대우하고 있습니다. 차이를 둔 거 실질적 평등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문제가 의미하는 바는 우리 헌법에서 나타나는 이 법 앞의 평등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형식적 평등뿐만 아니라 실질적 평등을 다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하나 더 볼게요. 이제 자유와 평등이 같이 나온 것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문제들은 가장 기본적인 핵심 내용들을 잘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아까 표시했던 대로 자유는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우리 교재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 국가로부터 자유, 국가에의 자유, 국가에 의한 자유로 적극적 자유를 또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어떤 기본권으로 발달이 되는지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평등에는 형식적 그리고 실질적 평등 그리고 같은 용어들 다 정리했었죠. 그러면서 평균적 정의, 배분적 정의 했던 것도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서 기출에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교재 몇 페이지인가요, 여러분? 네, 교재 18페이지죠. 18페이지 통해서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있잖아요. 이거 강의 딱 들으면 다 기억나지 않나요? 네. 그럴 것 같은데. 자, 우리 교재 18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공부를 할 때요. 선생님이 제일 앞에 공부할 때 늘 이렇게 학습 목표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냥 혼자 막 이거 밑줄 그으면요. 큰 맥락을 보질 못해요.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 이념을 하고 있는 겁니다. 18페이지에서. 민주주의 이념 목적은 바로 인간 존엄성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인간 존엄성이란 여러분 그 자체로서 목적적 존재다. 수단이 아니라 어떤 것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 가치를 지닌 존재로 보아야 되고 여러분 두 번째 점 보세요. 누구에게나 인정되는 보편성. 그 다음에 절대로 침해되면 안 되는 절대성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실현 방법은 여러 가지 써 있지만 여러분 자유와 평등이라는 두 가지 수레바퀴가 잘 굴러갈 때 인간 존엄성이 보장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자유 볼게요. 자유의 의미는 외부의 구속 강제를 받지 않는 것인데 소극적, 적극적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소극적은 외부의 구속, 강제 안 받는 것. 그래서 그 외부라는 건 예전엔 보통 국가를 의미했기 때문에 국가로부터의 자유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그래서 자유권으로 발전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적극적 자유 지금 우리 교재에는 지금 참정권, 국가의 자유만 나와 있지만 하나 더 알아두라고 이야기했었죠. 그거 뭔지 아시죠? 네, 그 다음에 볼게요. 그 다음에 평등입니다. 여러분 평등에 두 가지 있습니다. 형식적, 획일적, 실질적, 비례적. 그리고 같은 용어들 이거 절대적이고 상대적이라고 한다고 했었고 평균적 정의, 배분적 정의라고 한다고 했었던 거 짝지어서 짝꿍지어서 꼭 알아두세요. 그다음에 형식적 평등은 모든 사람이 절대적으로 똑같이 차이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은 선천적, 후천적 차이 인정하는 것. 남녀가 다른 것, 그다음에 성별에 따라서 다른 것, 일반인과 장애인의 차이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형식적 평등의 사례, 인간의 가치, 인권에 있어서 시민적 권리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 동등한 것. 선거에서 1인 1표 같은 것, 벌금 똑같이 물리는 것.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성과급을 지급하거나 누진세, 부자에게 더 많이 걷는 것, 달리 대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주된 영역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헌법의 평등 이야기했었습니다.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합리적인 차별, 근거가 있는 그런 차별, 정당한 차별은 인정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에게 고용 할당제를 한다든가 장애인을 달리 대우한다든가, 그렇죠? 네, 특별 대우해준다든가 이런 것들은 합리적인 차별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지금 기본권의 본질이라고 해서 자연권 사상과 실정권 사상이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과감히 지우셔도 됩니다. 네,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표시를 하긴 했는데 여기서 설명을 할까 하다가 분명히 이것들이 나오는 단원은 3단원입니다. 3단원 시작할 때 자연권 사상, 실정권 사상 하게 되니까 이거 안 했는데요.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네, 그다음에 보세요. 기본권의 발달 과정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자유의 종류를 할 때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기본권의 발달 과정, 처음으로 주장했던 기본권, 제발 국가의 간섭이 싫었던 그 기본권, 뭐였죠? 자유권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유권과 평등 이렇게 강조되었던 것이 그다음에 보세요.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던 참정권. 그럼 세 번째 현대적 권리라고 했죠. 바로 나왔네요. 사유권. 그래서 이 순서는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것도 역시 기본권의 발달 과정도 역시 3단원을 이야기할 때 역사적인 사실들 넣어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내용 정리를 봤습니다. 여러분 19페이지에 보면 필수자료 나와 있는데 이 필수자료 너무 강조하겠습니다. 완전 강조하겠습니다. 너무는 아니죠. 완전 강조하겠습니다. 너무가 부정적인 거에 붙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죠. 보세요. 지금 이 필수자료 2번은 정말 나라면 선생님이 지금 출제진이라면 이거 인용해서 낼 가능성 진짜 높습니다. 어렵기도 하고요. 지금 보시면 읽어볼게요. 다 실제 있었던 사례. 그러니까 정치가 재밌는 게요. 이렇게 개념 공부를 하다가 이것들을 실생활과 막 맞닥뜨리면 너무너무 재밌어져요. 지금 볼게요. 1997년에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말했냐면 당시의 국적법 제2조 1항의 1호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했대요. 뭐라고 그랬냐면 당시에 이 조항에 의해서 부가, 즉 아버지가 외국인이고 어머니가 한국인인 자녀들을 외국인으로 규정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일단 한번 해볼게요. 부모 해가지고 부가 외국인이고 다시 말하면 부가 미국인이던 태국인이던 뭐 말레이시아이던 그 다음에 저 한국인이에요. 제가 외국 남자랑 결혼을 하면 여자가 외국 남자랑 결혼을 하면 그 자녀는 한국인으로 취급을 못 받고 외국인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보면 그에 따라 자녀들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의 공무원도 될 수 없고 그 다음에 선거권은 물론 피선거권, 국가에 뭔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청구권, 그 다음에 사회적 기본권이라고 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요구할 수 있는 이 권리 등을 누릴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외국인으로 규정이 되니까. 내가 낳는데. 저 한국 사람이 내가 낳는데도요. 근데 보세요. 그런데 이 조항은요. 만약에 부가 한국인이고 아버지가 한국인이고 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어머니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어때요? 한국인으로 이때는 이 자녀를 한국인으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 조항을 보세요. 누굴 차별하고 있는 거야? 남녀를 차별하고 있는 거죠. 한국인 남자가 아이를 낳으면 한국인인데 한국인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그건 외국인이 되는 거죠. 남녀가 똑같은데 왜 차별해? 이거죠. 남녀가 똑같은데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어떤 거? 형식적 평등을 강조한 거죠.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이거는 차이 왜 차별해 남자랑 여자랑 똑같은데? 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이 조항이 없어졌습니다. 되셨죠? 네, 그다음이요. 그다음에 보세요. 이거 실제로 이제 이것도 벌어진 일이에요. 초, 중등 교원은 선생님이 이제 중등 교원이죠. 교사죠. 교육의 임무가 있으나 대학 교원은 교육 외에도 연구 활동을 해야 된대요. 자, 보세요. 대학 교원이랑 교수님 말하는 겁니다. 네, 여기다 이렇게 해볼까요? 네. 교사. 선생님이요. 교사. 그리고 교수. 네, 이렇게 쓸게요. 대학 교원 이렇게 안 쓸게요. 저의 임무는 교육을 하는 거래요. 교육을 하는 거. 근데 교수님의 임무는 교육을 하면서 동시에 연구 활동을 해야 된대요. 네, 그래서 뭐 논문도 내고 이러신가 봐요. 그다음에 초, 중등 교원의 자격 기준은 대체로 대학, 사범 대학 졸업. 즉 다시 말하면 대졸이면 되죠. 대학 졸업이면 됩니다. 그런데 대학 교원의 경우에는 자격 조건이 더 엄격할 뿐만 아니라 그쵸 여러분. 대학만 졸업해서 교수 된 사람 봤어요?
거의 없죠. 어떻게 해요? 대학원 나오고 박사하고 석사하고 막 박사하고 석사하고 유학 갔다 오고 막 그래야 되죠. 그렇죠? 더 엄격해요. 그런데다가 또 대학교원의 경우에는 그 최초 임용시 연령이 초중등교원보다 상대적으로 고령이다. 그렇죠? 대부분의 그 여자 선생님들은요, 교사가 되는 나이가 20대에 교사가 됩니다. 물론 30대에도 되고 40대에 되시는 분도 있지만, 예, 임용되는 나이가 20대에도 많이 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20대에 교수가 되면 신문에 나옵니다. 그렇죠? 네. 정말 빨라야 30대에 되는 거고 40대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그래서 보세요. 고등교육이 연구라는 업무의 특성상 초중등 교원보다 높은 연령까지 대학교원으로 재직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법을 만드는 사람이 이러한 점을 착안하여 교육공무원법 47조 1항에서 대학 교수의 정년을 초중등 교원의 정년보다 높은 3년 높은 65세로 책정한 것은 합리적 근거에 기초한 것이므로 초중등 교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즉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수는 정년을 65세까지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은 62세까지야. 생각한 거지. 이거 뭐 대학하고 뭐 초등학교, 중학교, 뭐 고등학교 차별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언뜻 생각하면 왜 대학 교수만 65세고 우리는 3년이 그래가지고 이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수는 이렇게 연구하고 교수는 박사까지 해야 되고 교수는 임용되는 나이도 30대 후에 되니까 분명히 다르지 않냐. 다르면 달리 대우해야 되지 않냐. 이해되셨습니까? 다르면 달리 대우하는 거 여러분 뭐죠? 이해되셨죠? 네, 실질적 평등입니다. 네, 그 밑에 문제 한번 볼까요? 네. 여러분 수능 실전 문제 5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에서 다에 해당되는 자유 개념입니다. 가는 외부의 구속이나 타율적 강제 없는 거. 네, 이거 뭐죠? 자유권. 국가로부터의 자유. 국가로부터의 자유.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장. 누가 해야 되겠어요? 국가에 의한.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제외 국민에게도 다시 말하면 외국에 있는 국민 유학을 가거나 또는 뭐 영주권을 받아 가거나 선거권을 부여했어요. 선거권 국가 과정에 참여하는 거죠. 애로의 자유. 이해되시죠? 그럼 보세요. 가와 달리 나는 천부적이다. 이 사회권은 국가에 의한 국가가 규정해 준 것입니다. 천부적인 거. 하늘이 부여한 성격을 갖는 건 어떤 걸까? 자유겠지. 천부라는 건 하늘이 부여한 성격을 갖는 건 자유권일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고요. 그다음에 보세요. 신자유주의 이념. 자유를 강조하고 있네요. 예, 이것도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서 다시 공부하게 되겠지만 자유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나보다는 가의 강화를 강조한다. 그렇죠. 여기서 자유권이니까. 맞죠? 그렇죠. 그다음에 차티스트 운동은 나를 획득하기 위해서 차티스트 운동, 선거권 확대 운동 다입니다. 다음 민주정치에 발전할 때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고요. 현대국가에 들어와서 강조된 건 국가의 의안보다는 가에 가깝다. 아니지. 이거에 가깝죠. 현대적 권리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소극적 의미로 이해되는 건 다에 비해 가, 나는 적극적이다. 소극적으로 이해되는 게 다예요? 소극적으로 이해되는 거 가였죠. 아닙니다. 네. 잘 고르실 수 있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자유, 평등 하는 민주주의 이념 부분을 보았습니다. 인간 존엄성 하는 부분들을요. 여러분 평등을 조금 더 강조하겠습니다. 평등에 해당되는 여러분 숙제 올려놨으니까 기출문제 열심히 풀어보시고요. 모르는 거 있으시면 많이 질문하십시오. 오늘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